독일차는 성공의 상징이었다. 독일 자동차. 우리 세대에게 이 말은 단순한 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성공의 상징이었고 기술의 상징이었고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꿈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자동차 제국이 흔들린다. 그런데 지금 그 독일 자동차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정영진은 구조조정을 말합니다. 전기차 전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분명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그 흐름에 맞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아직 망설인다. 그런데 왜 독일차는 흔들리고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고 조롱받던 토요타와 현대차 기아는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사라질 줄 알았던 하이브리드가 살아났다. 답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사라질 줄 알았던 중간 기술이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인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를 준비하면서도 하이브리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차가 가격과 속도로 몰려온다. 하지만 이것을 현대차와 기아의 승리라고만 보면 위험합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전혀 다른 가격과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 군단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자동차 회사만의 전쟁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중국차가 세계 시장을 집어삼키기 전 잠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까요? 이 전쟁은 자동차 회사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한국차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질문, 우리의 차값, 주식계좌, 노후 통장,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전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벌어둔 이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 질문이 한국차의 다음 10년을 결정합니다. 독일 자동차. 우리 세대에게 이 말은 단순한 자동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의 상징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꿈의 차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말로 기억됐습니다. 역시 독일 기술은 다르다. 그런데 지금 그 독일 자동차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생산 축소 이야기가 나오고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을 말하고 경영진은 비용을 줄이겠다며 구조조정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은 분명 전기차 시대로 간다고 했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그 흐름에 맞춰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장을 바꾸고 배터리 계약을 맺고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소프트웨어 조직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독일차는 흔들리고 있을까요? 반대로 한때 전기차 전환에 늦었다고 조롱받던 토요타와 현대차 기아는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답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대가 오면 곧 사라질 줄 알았던 기술, 낡은 중간 단계라고 여겨졌던 기술, 미래로 가는 길목에서 잠깐 쓰고 버릴 줄 알았던 기술, 그 하이브리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너무 단순합니다. 독일차가 흔들리고 현대차 기아가 기회를 잡고 하이브리드가 다시 팔린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 멀리 중국에서 전혀 다른 속도와 가격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군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BYD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전기차를 비싸고 어려운 미래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살 수 있는 생활용품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차가 흔들리는 이 순간 정말 현대차와 기아에는 기회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중국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집어삼키기 전 잠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까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의 중고차 가격, 현대차와 기아가 들어있는 주식계좌, 퇴직연금 속 제조업 펀드,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의 일자리까지. 이 전쟁은 자동차 회사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노후 통장과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전쟁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자동차 전쟁의 판을 독일,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로 차분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은 독일입니다.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던 그곳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상징 같은 기업입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이 도시는 단순한 공장 도시가 아닙니다. 폭스바겐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가족, 상권과 지역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고 아들이 협력업체에 들어가고 동네 식당은 공장 근무자들의 점심으로 버티고 지역은행은 자동차 노동자의 월급과 대출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 흔들린다는 말은 회사 하나가 어려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2024년 9월 4일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본사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참사모호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버스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금영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공장 폐쇄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경적을 울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경적 소리를 흉내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약속이 흔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이어져 온 고용보장,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쉽게 해고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끝날 수 있다는 말을 노동자들은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 중 누군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 공장에 들어온 지 30년이 된 사람, 아버지도 이 회사에서 일했고 아들도 협력업체에 들어간 사람, 엔진 하나를 조립하는데 몇 초가 걸려야 하는지 손이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경적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숫자 위에 올려진 날이라는 것을. 이것이 독일 자동차 위기의 진짜 얼굴입니다. 브랜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브랜드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기술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100년의 역사도 있는 폭스바겐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기차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차는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배터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는 곧 전기차로 넘어올 것이다. 충전 인프라는 빠르게 깔릴 것이다. 배터리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내연기관차는 생각보다 빨리 낡은 기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장을 바꾸고 플랫폼을 바꾸고 배터리 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조직을 만들고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엔진 중심의 생산 구조를 전기차 중심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에는 당연해 보였습니다. 정치권도, 금융시장도, 언론도, 투자자도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탄소 중립, 내연기관 퇴출. 이 네 단어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은 기업 전략 보고서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자기 지갑을 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있는지 봅니다. 겨울에 주행거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걱정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대기를 해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얼마나 남을지도 따집니다. 기업은 미래를 보고 달렸지만 소비자는 오늘의 불편함을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기술의 속도와 소비자의 속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간격은 생각보다 오래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폭스바겐과 노조는 긴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공장 폐쇄는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독일 내 일자리는 2030년까지 크게 줄이기로 했습니다. 생산 규모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이 합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공장이 살아남은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 회사. 그것이 지금 폭스바겐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협상이 이 지경까지 갔을까요? 계산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라는 방향은 맞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게 속도 개선이 틀린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공장 하나, 인력 구조 하나, 부품 협력사 하나, 지역 경제 하나가 전부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독일 작센주, 치비카우, 폭스바겐은 이 도시의 공장을 전기차 중심 생산 라인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을 통째로 바꾼 것입니다. 당시 이 공장은 미래 전환의 상징처럼 소개됐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앞서간 결단.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기차 전용으로 바꿔놓은 바로 그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은 불안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예상만큼 빠르게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 공장을 바꿨는데 그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천천히 온 것입니다. 여기서 전기차 전환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가 드러납니다. 내연기관차에는 엔진이 있고 변속기가 있고 내기계통이 있고 수많은 기계 부품이 들어갑니다. 전기차는 다릅니다. 배터리 팩, 모터, 인버터, 소프트웨어, 전력 제어 시스템. 차를 만드는 언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면 사람도 달라져야 합니다. 30년 동안 엔진을 깎고 변속기를 조립하고 기계음만으로 불량품을 잡아내던 숙련공들. 그들의 손에는 30년의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 그 30년이 갑자기 쓸모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던 사람이 내일은 구조조정의 이유가 됩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고통은 기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전환하는 동안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공장을 짓기 위해 돈을 써야 하고 아직 팔리는 내연기관차도 계속 만들어야 하고 중국에서는 가격 전쟁을 버텨야 하고 유럽의 탄소 규제도 맞춰야 하고 미국의 관세 변화도 신경 써야 합니다. 모든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온 것입니다. 폭스바겐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전기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환은 해야 하는데 그 전환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은 바뀌었는데 소비자는 아직 망설입니다. 투자는 이미 들어갔는데 수익은 천천히 옵니다. 그 사이 중국 전기차는 가격을 낮춥니다.
일본과 한국 기업은 하이브리드로 수익을 방어합니다. 독일 자동차 제국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한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틈에서 조용히 다시 살아난 기술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시대에 뒤처진 선택처럼 보였고 전기차 시대가 오면 곧 사라질 줄 알았던 기술,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이 단어는 한동안 애매한 기술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전기차처럼 완전히 미래적이지도 않고 내연기관차처럼 단순히 익숙한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전기로만 달리는 것도 아니고 기름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이브리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건 잠깐 거쳐가는 기술이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 곧 사라질 것이다. 미래는 순수 전기차인데 왜 굳이 중간 단계를 붙잡고 있느냐? 한동안 그 말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시장에는 전기차가 미래라는 말이 넘쳐났고 완성차 기업들은 앞다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발표했고 투자자들은 배터리와 전기차 회사에 돈을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충전은 어디서 하지? 겨울에 주행거리는 얼마나 줄어들지?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장거리 운전할 때 충전소에서 줄 서야 하는 것 아닌가? 차값은 왜 이렇게 비싸지? 나중에 중고차로 팔면 배터리 값은 어떻게 반영될까? 이 질문들은 기술 박람 매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 매장에서는 이 질문들이 구매 결정을 갈라놓습니다.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2년 쓰고 바꾸는 물건이 아닙니다. 한 번 사면 5년, 7년, 길게는 10년 이상 탑니다. 가족이 함께 타고, 출퇴근에 쓰고, 병원 갈 때 쓰고, 명절에 고향 갈 때도 씁니다. 특히 50대, 60대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고장나면 안 되는 생활 기반입니다. 예상 밖의 불편이 생기면 안 되는 큰 지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미래보다 먼저 불안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가장 잘 줄여준 선택지가 다시 하이브리드였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단순합니다. 기름을 덜 먹습니다. 하지만 충전 걱정은 적습니다. 전기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 연비가 좋아지고 출발할 때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부족해져도 엔진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를 찾아 헤매야 한다는 불안이 적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전환은 기업 발표 자료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불안이 줄어들 때 움직입니다. 전기차는 미래를 보여줬지만 하이브리드는 오늘의 불안을 줄여줬습니다. 이 차이가 컸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가면 좋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아직 잔금도 준비되지 않았고 이사갈 동네 교통도 불안하고 자녀 학교도 걱정된다면 사람은 당장 계약서를 쓰지 못합니다. 대신 지금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찾습니다. 큰 위험이 적고 당장 생활이 가능하고 다음 목적지까지 버틸 수 있는 선택지. 전기차가 새 아파트라면 하이브리드는 그 사이를 버티게 해주는 안전한 다리였습니다. 소비자는 이 다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있습니다. 토요타입니다. 토요타는 전기차 전환이 한창일 때 가장 많이 비판받은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전기차에 늦었다.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하이브리드에 너무 집착한다. 테슬라와 중국 기업에 밀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토요타는 순수 전기차 전환 속도에서 테슬라나 중국 업체들보다 느린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요타는 한 가지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세계 모든 시장이 같은 속도로 전기차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넓은 도로, 동남아의 충전 인프라, 유럽의 규제, 일본의 도시 구조, 중동과 남미의 에너지 환경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답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타는 이걸 다중경로 전략으로 밀고 갔습니다. 전기차도 하고 하이브리드도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하고 수소차도 연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략이 우유부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속도가 느려지자 이 우유부단해 보이던 전략이 오히려 유연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전기차를 망설이면 하이브리드를 팔 수 있습니다. 규제가 더 강해지는 지역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밀 수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가 현실적인 답이 됩니다. 토요타는 미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지역마다 다른 속도로 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판단을 다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는 어떨까요? 현대차와 기아도 전기차를 포기한 기업이 아닙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EV 시리즈, 전기차 전용 플랫폼, 미국 조지아 공장, 배터리 합작 투자. 현대차 그룹도 분명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이 가격과 청전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자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시 힘을 받았습니다.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소렌토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족이 타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와 미니밴에서 하이브리드는 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개 실용성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연비가 좋아야 하고 짐도 실어야 하고 아이도 태워야 하고 장거리도 가야 합니다.
충전소 앞에서 30분, 40분씩 기다리는 것보다 기름을 넣고 바로 출발하는 안정감을 더 크게 봅니다. 이 지점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 시대의 지연을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현대차와 기아의 완승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승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잘 팔려도 관세가 올라가면 이익이 줄어듭니다. 판매량이 늘어도 인센티브를 많이 쓰면 마진이 줄어듭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도 환율, 원자재 가격, 물류비, 임금 부담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잡은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중요한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현대차와 기아에게 황금 열쇠라기보다 강한 비가 쏟아지는 날의 튼튼한 우산에 가까웠습니다. 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젖지 않고 다음 목적지까지 가게 해줍니다. 이 반전은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는 다시 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라는 말이 넘쳐나는 사이 소비자의 실제 선택은 하이브리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투자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 속도는 한동안 전기차 판매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전기차의 미래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내 생활에 더 맞는 차를 고른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숫자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2025년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은 183만 대 넘는 차량을 팔았습니다. 3년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친환경차 수요가 실적을 밀어올렸고 순수 전기차 판매는 오히려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단순히 전기차 시대의 뮤준 회사가 아니라 시장의 속도 변화에 맞춰 방어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짚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가 이겼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난 건 알겠다. 이익은 얼마나 남았느냐? 관세가 마진을 깎으면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중국 전기차가 가격을 더 낮추면 이 수치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 질문은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 호황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지금 현대차와 기아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로 번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배터리인가? 소프트웨어인가? 미국 생산인가? 전기차 가격 경쟁력인가? 브랜드 신뢰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지금의 좋은 숫자는 잠깐의 안도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로 한숨 돌린 한국차 앞에 가장 무서운 상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차입니다. 중국차라고 하면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싸긴 싸겠지만 품질은 별로 아니야. 중국차를 누가 타겠어? 자동차는 그래도 독일, 일본, 한국이지. 그런데 시장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국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차가 강했던 시장입니다. 도로에는 토요타, 이스즈, 혼다 같은 일본 브랜드가 익숙했습니다. 일본차는 그곳에서 단순한 수입차가 아니라 시장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태국 자동차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경기 침체로 전체 시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많은 브랜드가 판매 감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BYD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기차를 앞세워 존재감을 키웠고 태국 도로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매량만이 아닙니다. BYD는 태국에 공장까지 열었습니다. 태국 라용 지역에 생산기지를 만들고 동남아 전역으로 차를 보내는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중국에서 만든 차를 수출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지에서 만들고, 현지에서 팔고, 현지 소비자에게 익숙한 브랜드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브랜드의 신뢰는 광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서 자주 보일 때 만들어집니다. 택시로 타보고, 렌터카로 타보고, 친구가 타는 것을 보고, 정비소에서 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브랜드도 길에서 자주 보이면 사람들의 마음속 장벽이 낮아집니다. 싱가포르는 더 상징적입니다. 자동차를 사기 매우 비싼 나라, 브랜드 신뢰가 중요한 나라,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까다롭게 따지면 시장. 그곳에서 BYD는 2024년 자동차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토요타를 앞섰습니다. 이 장면은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큽니다. 중국차가 단지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해외의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BYD는 유럽 안에 생산 기지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헝가리 공장을 유럽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있고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BYD가 세계에서 판 차량은 427만 대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이제 BYD를 단순한 중국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세계 자동차 산업의 거대한 플레이어로 보게 만듭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차를 싸게 파는 것만으로는 이 속도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BYD는 처음부터 자동차 회사로 출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배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BYD는 바로 그 배터리를 자기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입니다.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부품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얹고 생산 규모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BYD는 단순히 차를 싸게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차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입니다. 여기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느끼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가격을 낮추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면서도 계속 생산을 밀어붙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가격을 내리면 이익이 줄고 현금이 마르고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 배터리 공급망, 정부 정책, 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가격 전쟁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할인 경쟁이 아닙니다. 자동차 산업의 체력전입니다. 물론 서방 국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매우 높은 관세 장벽을 세웠고 유럽연합도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가 그대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기업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현지 공장, 의회 생산, 동남아 조립, 남미 생산 기지, 유럽 현지화. 중국 기업들은 완성차를 그냥 수출하는 방식에서 점점 현지에서 만들고 현지에서 파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은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은 언제나 옆문을 찾습니다. 이 옆문을 먼저 찾는 기업이 다음 시장을 차지합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만 낮은 것이 아닙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한 시장이 막히면 다른 시장으로 갑니다. 한 나라가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짓습니다. 한 지역 소비자가 브랜드를 의심하면 택시, 렌터카, 법인 차량, 저가형 모델부터 깔아넣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보이던 브랜드도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면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차는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단순히 중국차가 싸다는 점만 걱정하면 안 됩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중국차가 싸면서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는 품질이 떨어질 것이다. 안전성이 부족할 것이다. 디자인이 조잡할 것이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은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전기차는 그때와 다릅니다. 배터리 기술이 좋아졌고 실내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가 빨라졌고 젊은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기능을 과감하게 넣습니다. 자동차를 기계 제품이 아니라 거대한 전자제품처럼 만드는 데 익숙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은 강합니다. 반면 한국차는 품질, 디자인, 브랜드, 사후 관리, 글로벌 생산 능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결코 작은 자산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스포츠 유틸리티차 경쟁력, 유럽에서의 디자인 평가, 신흥국에서의 가격 대비 품질, 한국 내수 시장의 충성도, 이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격 전쟁으로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차를 살 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500만 원, 1000만 원 차이를 보기 시작하면 브랜드 충성도도 흔들립니다. 특히 첫 차를 사는 젊은 소비자, 법인 차량을 대량으로 사는 기업, 택시와 렌터카 시장, 동남아와 남미의 중산층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이 시장에서 중국차가 자리를 잡으면 한국차는 점점 위에서 압박받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토요타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버티고 아래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가격으로 밀어붙입니다. 그 사이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들의 차는 중국차보다 얼마나 더 비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비싼 값을 소비자가 납득할 만큼 충분히 좋은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하이브리드로 벌어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가 답 아닌가? 전기차는 아직 불편하고 중국차는 불안하고 독일차는 흔들리니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로 계속 버티면 되는 것 아닌가?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분명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종착지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이름 그대로 두 세계를 함께 품고 있는 기술입니다. 전기 모터도 쓰고 내연기관 엔진도 씁니다.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부품도 많습니다. 엔진도 관리해야 하고 배터리와 모터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기름을 씁니다. 이 말은 환경 규제가 더 강해질수록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시대를 거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로 가기 전 소비자와 기업이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 숨 고르기가 얼마나 오래 허용될 것이냐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규제입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소비자만 보고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봐야 합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강한 압박을 넣어왔습니다.
미국도 정권과 정책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방향에서는 연비와 배출 규제를 계속 따집니다. 중국 역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지금 잘 팔린다고 해서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는 하이브리드를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하이브리드를 완전한 무공해 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하이브리드를 원하지만 정책은 결국 더 낮은 배출, 더 많은 전동화, 더 강한 친환경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로 돈을 벌면서도 동시에 전기차와 배터리 기술에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이중 부담입니다. 돈은 하이브리드에서 벌어야 하고 미래 투자는 전기차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배터리 기술입니다. 지금 소비자가 전기차를 망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격,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수명, 중고차 가치. 그런데 만약 이 문제들이 빠르게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전 시간이 훨씬 짧아지고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고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화재 불안이 줄어들고 중고 배터리 진단이 쉬워진다면 소비자의 마음은 다시 전기차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이브리드의 매력은 줄어듭니다. 지금 하이브리드가 강한 이유는 전기차가 아직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불편이 줄어드는 순간 하이브리드는 다시 중간 기술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의 숙명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불안전할수록 강하고 전기차가 완성될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에게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를 잘 파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로 번 시간을 이용해 전기차의 약점을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충전 생태계, 배터리 안정성, 소프트웨어, 가격 경쟁력, 생산 비용.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하이브리드의 호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잘 팔린다는 이유로 미래 투자를 늦추면 다음 전환기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중국의 현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차를 생각할 때 중국에서 만든 차가 배에 실려와서 그대로 해외 시장에 팔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싸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점점 현지 생산을 늘리려 합니다.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남미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관세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는 우회 전략을 찾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과거 한국차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세계 시장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싸고 실용적인 차로 시작했고 품질을 올렸고 디자인을 바꿨고 보증과 사후 관리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버틴 끝에 지금의 현대차와 기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차가 비슷한 길을 더 빠른 속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한국차에게 가장 불편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올라왔던 사다리를 중국차가 더 빠르고 더 큰 규모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 개의 풍경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는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예전과 다른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안정의 상징이었던 공장 안에서 이제는 일자리와 생산 규모를 줄이는 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국 라용의 BYD 공장에서는 오늘도 전기차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 차들은 동남아 도로로 흘러나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중국 브랜드가 어느 날 택시가 되고 렌터카가 되고 동네 도로 위에 익숙한 차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역대급 판매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앞세워서 이 세 풍경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독일이 흔들린 틈에서 한국차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기회를 중국차가 다른 시장에서부터 조금씩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쟁에서 기술 하나를 먼저 마친 회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불안을 가장 현실적으로 줄여주는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전기차가 미래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불안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가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래 투자를 놓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중국차가 무섭게 싸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쌓지 못하면 세계 시장 전체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하이브리드로 번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의 싸움입니다. 배터리인지, 소프트웨어인지, 공장 위치인지, 충전 생태계인지, 브랜드 신뢰인지, 그 선택이 10년 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손에 준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강한 비가 내리는 날 겨우 펼친 튼튼한 우산입니다. 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목적지까지 젖지 않고 갈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목적지에서 무엇을 준비해 두느냐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자동차 회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타는 차의 중고가, 우리가 준 주식 계좌, 우리 자식 세대의 일자리, 결국 거기로 흘러옵니다. 독일 차의 위기와 중국 차의 공세를 우리가 그냥 해외 뉴스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일 차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잘못 읽으며 흔들렸습니다. 토요타와 현대차 기아는 하이브리드를 남겨둔 덕분에 소비자의 불안을 흡수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기차는 가격과 속도,
배터리 공급망을 앞세워 그 시간을 빼앗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동차 전쟁은 단순히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소비자의 불안을 가장 싸게 해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에게 지금은 분명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편하게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독일차가 흔들리며 생긴 틈,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며 생긴 시간, 하이브리드가 다시 팔리며 생긴 현금 흐름, 이 모든 것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제대로 쓰면 한국차는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낭비하면 중국차의 가격 공세 앞에서 다시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차는 왜 더 비싼가? 그 비싼 값을 할 만큼 충분히 강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음 10년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브리드는 현대차와 기아에게 진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중국 전기차가 몰려오기 전 잠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왜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는지 배터리와 공급망의 진짜 구조를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